안녕하세요. 오늘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리학과 물류관리사 특강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직장 다니랴 또 학업하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또 이렇게 특강까지 저녁 늦게 듣게 돼서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자격증도 취득하고 물류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화물 운송론인데, 뭐 화물 운송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실생활에서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물류 활동 중에서 가장 범위도 크고 이런 물류비 이런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관리사 시험이 10월 17일 날 있고요. 원서 접수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시험은 총 5과목인데 오전에 3과목, 오후에 2과목. 이제 오후에 보는 2과목이 물류관리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목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 관련 법규에서 이제 특히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락을 맞아서 이제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을 잘 보더라도 이 물류 관련 법규에서 40점을 맞지 못해서 이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올해 물류관리사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물류 관련 법규, 그저께인가요? 홍선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 요건으로서 이제 물류기업이나 유통기업에 가신다고 그러면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화물운송론의 주요 출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16회부터 지금 24회까지를 보면 운송의 기초,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컨테이너운송 이렇게 쭉 있는데 도로운송과 또 수배송 합리화 이런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물운송론을 공부하실 때 특히 도로운송 부분과 수배송 합리화 부분은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최소 한 5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계산 문제라고 미리 지레 겁먹고 안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그런 내용 부분만 이해하고 계시면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운송과 이런 수배송 합리화 이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기출문제를 좀 몇 분 많이 풀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운송에 특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철도 운송이 또 되겠습니다. 철도 부분은 다른 국제물류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운송 부분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 항공, 복합운송, 컨테이너 운송 부분은 이제 이런 화물운송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국제물류론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운송론 분야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물류관리사 시험에 이런 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만 국제무역사라든지 이런 무역 관련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놓으시면 다른 시험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합쳐서 주요 부분에 대한 요약 설명하고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이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론에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분야가 뭐 특별히 뭐 찍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그동안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운송 일반 부분에서는 운송의 특성과 운송 수단별 특징과 비교, 그리고 운송 시장의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친환경 운송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죠. 모달 시프트. 그래서 도로 중심에서 철도와 해운 쪽으로 운송을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물 운송에서 이제 도로 운송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운송은
그런 수배송 시스템의 특징과 비교, 또 공동 수배송의 장점과 어떤 전제 조건, 그다음에 운행 지표라든지 수배송 방법과 모델, 물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콜드 체인. 콜드 체인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잘 아시죠?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신선식품, 농수축산물의 그런 온도 관리를 생산지에서 채취한 이후부터 보관, 운송, 그리고 실제 유통, 그리고 이제 가정에 배달할 때까지 전체적인 이런 온도 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고 이런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물 자동차 운송 비용, 택배, 그 다음에 체트반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트럭이 철도보다 경쟁 우위가 있는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물류관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체트반 공식을 이용한 트럭 운송이 경쟁 가능 거리다.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종류와 특징, 그다음에 차량 운행 관련 정보 시스템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출제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운송입니다. 철도 하차 형태와 운송 방식, 그다음에 철도역에서의 컨테이너 하역 방식.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OFC와 TOFC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철도 운송과 관련한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또는 내륙 물류 기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과 특성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여러 차례 물류관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해상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은 이제 컨테이너 운송 그리고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을 비교하는 이 전기선과 부전기선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도 과거에 굉장히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또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운항만 관련 용어라든지 또 연안운송, 그다음에 친환경, 지금은 조금 이제 시들해졌습니다만 보안, 시큐리티와 관련된 문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타로서 이제 팔레트와 팔레트 풀 시스템, 그다음에 유닛 노드 시스템, 유닛 노드 시스템이 UL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컨테이너와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환적 작업을 거치지 않고 일관 운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런 유닛 노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런 화물 운송에서 이제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물 운송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 시장과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이런 환경 변화가 이제 도래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데 비해서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의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것들도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운송 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보사회 진전과 시스템화, 자동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 또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기술이 이제 접목이 돼서 자동화, 로봇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운송 시장 또는 물류 시장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화주의 니즈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량 다품종 생산 시대, 또 고객 니즈가 고도화돼서 더 좋은, 더 편리한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제 비용은 많이 올려주기 싫어하면서도 이런 니즈는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글로벌 아웃소싱, 즉 전 세계 시장에서 조달, 생산, 판매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화보다는 자국으로 다시 기업들이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또는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기업들도
이제 주변에 니어쇼어링,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로 손쉽게 이렇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동안과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재고 수준을 적게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운송화물의 소량, 답품 종화, 그래서 그 소량 다빈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택배, 국제 특송 이런 서비스들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신속성, 스피드가 중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 또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역직구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확대되면서 이런 택배 화물이 증가하고 있고 뭐 당일 배송 또는 이길 배송과 같은 이런 신속한 서비스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여러 가지 뭐 식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온라인 형태로 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 신속한 이런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보다 더 편리하게 신속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또는 물류업체, 택배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시장의 글로벌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제 대체적인 이런 추세였습니다만 뭐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국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시장의 경쟁 심한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경쟁 때문에 업체 간 M&A 또는 업체들 간의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그동안 물류 또는 유통기업이 아니었던 이런 업체들이 아마존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물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아웃소싱 시장이 보편화되고 있고 3PL이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다. 보안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꼭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뭐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화물 종류나 중량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운임 부담력. 운임 부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화물 가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를 들면 운임이 비싼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가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가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운임 부담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운임이 낮은 그런 철도 운송이나 해상 운송으로 하게 된다. 또 운송 구간의 시간, 소요 시간, 그다음에 롯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운송할 그런 화물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톤인지 1000톤인지 이런 크기 이런 것들도 운송수단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다음에 화물 납품처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이제 아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화물 운송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운송 체계를 다변화해서 기존에 이용하던 운송수단의 효율성이 높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교체한다. 해야죠.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의 비핵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을 추진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체 운행 거리에서 화물의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차율을 최소화한다. 화물의 적재 효율을 높이는 것까지는 맞는 얘기죠. 적재 효율을 높이는데 영차율이란 공차율과 반대 개념입니다. 즉 화물을 싣고 다니는 비율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차율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극대화한다. 아니면 공차율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맞는 얘기고 지금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량 화물을 고속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블록 트레인. 이 블록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개의 열차가 25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을 한다 하면 블록 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을 여러 이제 화주들이 블록을 나누어서 이제 화물을 싣는 거죠. 그래서 5개 블록은 예를 들면 현대상선이 또 10개 블록은 한진이 뭐 이렇게 블록을 나눠서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가 블록 트레인이다. 그다음에 운송 경로, 물류 거점, 운송 수단을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운송 서비스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운송 수단으로 화물을 이동하는 순간에 운송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운임의 비중이 클 경우 운임 상승은 운송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운임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운송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이제 고가 화물의 경우에는 운임이 상승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가 화물의 경우는 항공 운임이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항공 운송을 이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임 상승은 운송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송수단 중에서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운송 시기와 목적지에 따라 수요가 합해지고 이에 따라 운송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운송 수요는 많은 이질적인 개별 수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이 있다. 그렇지 않죠. 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운송 효율화 측면에서 운송 수단과 비용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 수단을 선정 시 운송 비용과 제거 비용을 고려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운송 수단 선정할 때 보통 이제 운송 비용, 즉 운임과 운임을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를 고려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자, 항공 운송은 운임은 비싸지만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 이틀 만에 운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 운송을 할 경우는 재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반대로 해상 운송은 운임은 싸지만 예를 들면 미 서안까지 12 내지 2주 정도, 한국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항공 운송과 비교를 하면 이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재고 유지 비용이 항공 운송의 약 15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함께 운송 비용, 즉 운임과 함께 재고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운송 수단별 운송 물량에 따라서 운송 비용의 차이가 있다. 자, 항공 운송은 리드 타임이 짧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폭 감소하는 거죠. 제가 1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 항공 운송은 리드 타임이 짧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이 해상 운송의 약 유럽 같은 경우는 15분의 1로 감소된다. 해상 운송 운송 기간 중 재고 비용이 증가한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속도가 느린 운송 수단일수록 운송비도가 낮아져 보관비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채트반 공식. 아까 채트반 공식은 제가 말씀드릴 때 트럭이 철도에 비해서 경쟁 가능한 거리를 채트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분모의 트럭 톤키로당 운임 마이너스 철도의 톤키로당 운임 이렇게 하고요. 분자에는 철도역에서의 상하차비, 포장비 또는 발착비, 하여튼 분자는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을 이제 분자에, 분모에는 트럭 톤키로당 운임 마이너스 철도의 톤키로당 운임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럭이 경쟁 가능한 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요. 자동차 운송비가 8,000원, 톤키로당 8,000원, 철도 톤키로당 운송비가 7,500원, 그리고 철도역에서의 발착비, 배송비, 화차 하역비가 53,000원일 때 트럭 경쟁 가능 거리는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 뭐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철도역에서의 부대 비용이 53,000원, 그리고 분모는 자동차 톤키로당 운임이 8,000원 마이너스 7,500원 하면 500원이죠. 분모는 53,000 그러면 106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km 이하는 트럭이 경쟁 가능할 할 수 있는 거리고 107km부터는 트럭보다는 철도가 경쟁 우위가 있는 거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5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 같은 조건에서 공로와 철도 운송의 경제 효용 거리 분기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톤당 추가되는 철도역에서의 상하차 비용 포장비가 12,000원.
그다음에 도로 톤키로당 운임이 120원, 철도 톤키로당 운임이 70원이다. 그러면 공식은 이렇습니다. 분자는 12,000원, 분모는 120 마이너스 70. 그럼 분모가 50이죠. 그럼 12,000을 50으로 나누면 240km. 240km까지는 도로 운송이 유리하고 그 이상은 철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운임 결정에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화물의 파손 분실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운임도 높아진다. 당연히 높아지죠. 그다음에 적재 작업이 어렵고 적재성이 떨어질수록 운임이 높아집니다. 적재 작업이 아무래도 힘들면 또 적재 그 상자라든지 이렇게 규격화된 이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적재성이 높은데 뭐 좀 불규칙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적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임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운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총 운송 원가는 증가하고 운임이 낮아진다. 그죠? 그다음에 화물의 밀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적재 용기에 많이 적재할 수 있고 운임이 높아진다. 운임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밀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철 제품 이런 것들은 밀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밀도가 낮은 것들은 저런 뭐 의류라든지 뭐 이불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임이 그러니까 밀도가 낮으면 운임이 높아지고 높으면 운임이 낮아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되는 화물의 취급 단위가 클수록 운송 단위당 고정비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운송 방식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량이 적은 고가 화물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 적합하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장기 운송 시 가치가 하락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이 적합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상 운송과 같이 운송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특히 이제 저는 신선 화물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이제 항공 운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운송이나 중소량 화물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적합하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량 화물 장거리 운송은 해상 운송이나 철도 운송이 적합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천후 운송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이 적합하다. 전천후 운송은 뭐예요? 철도 운송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전천후 운송은 철도 운송 또는 파이프라인, 송유관 운송이 적합하다. 다음은 특장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장차를 전용으로 이용할 경우에 화물의 포장비가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절감이 되죠. 이 특장차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화물의 특성에 적합한 그런 구조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차량을 특장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를 전용으로 이용할 경우 화물 포장비가 절감이 되죠. 당연히. 특장차는 신속한 상하차가 가능해서 차량 회전율을 높인다. 맞는 얘기예요. 신속한 상하차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특장차는 복과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편도 공차 운행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특장차는 조금 전에 제가 특정 화물에 적합한 구조라든지 설비를 가진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화물을 싣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그에 적합한 화물을 싣기 어렵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공차, 빈 차로 돌아와야 되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특장차는 운송화물의 특성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차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체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특장차는 여러 가지 설비, 구조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차체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장차는 다른 종류의 화물 운송하기에 부적합하고 화물 부족할 때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물 정보망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화물 정보망, 오늘날의 이런 물류 분야에서 화물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실시간 이런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이런 정보가 바로 이런 화물 추적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물 정보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화물 정보망의 역할이 아닌 것은 공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산품 생산의 감소.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산품 생산은 제조업체, 화주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화물 정보망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송 시장의 투명성 제시,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보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그다음에 5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화물 정보망은 공차율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또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물 정보망을 통한 활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TMS입니다. 트랜스포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송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운송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화물 운송 시 수반되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주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비용이 저렴한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죠. 화물이 입고되어 출고되기까지 물류 데이터를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입고와 피킹, 재고 관리, 창고 공간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2번이 설명하는 것은 WMS죠. 웨어하우스, 창고 관리 시스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어제 강의가 있었죠. 그 창고의 입구에서부터 피킹, 재고 관리, 장비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바로 WMS죠. 2번을 설명하는 것은 TMS가 아니라 WMS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추이적의 운송 계획 및 차량의 일정을 관리해서 화물 추적, 운임 계산 자동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행하면서 수배성 비용, 제거 비용과 같은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급 배송망 전반에 걸쳐서 재고 및 운반비 절감, 대응력 개선, 공급업체와 필요 부서 간의 적기 납품을 실행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의 운임 결정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축강거리, 운송거리, 화물 크기, 밀도, 적재성. 정답은 1번인데요. 1번은 글쎄요, 운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의 앞바퀴라든지 앞바퀴와 뒷바퀴의 축간 거리는 물론 이제 화물 축간 거리에 따라서 뭐 화물 트럭의 적재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재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운임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운임과 관련된 거는 거리, 화물 크기, 화물량, 그다음에 밀도, 적재성, 스토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상자나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차곡차곡 이제 규격이기 때문에 잘 적재함에 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화물 같은 경우에는 적재성이 떨어진다. 뭐 어떤 그 부정형의 이런 화물 같은 거를 이제 여러 개 실을 경우에는 적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재되는 화물량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적재성도 스토어빌리티도 운임에 요인을 미친다. 그다음에 운송 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트럭의 적재율을 향상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차율 극소화를 위해서 차량의 배송 빈도를 높인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나머지 한번 보죠. 추이적 운송 수단을 선택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단 운송 루트를 개발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물류기기를 개선하고 정보 시스템을 정비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공차율을 최소화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차량의 배송 빈도를 높인다. 이게 틀린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피드, 신속성을 중시를 하고 이런 온라인 거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 배송 빈도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공차율 극소화를 위해서 배송 빈도를 높인다는 것은 반대죠. 배송 빈도를 높이면 오히려 공차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즉 배송 빈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화물을 적게 실더라도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차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물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물 자동차 종류는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과서를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전용 화물 자동차는 일체형 화물 자동차, 분리형 화물 자동차. 여기서 일체형 화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트랙터와 뒤에 트레일러로 분리되지 않는 차를 화물차를 일체형 화물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체형 화물 자동차는 그러니까 트랙터와 뒤에 앞에 엔진이 달려 있고 운전자가 타는 부분을 트랙터, 뒤에 화물을 짐을 싣는 부분을 트레일러라 이렇게 이제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냥 추레라 하죠. 근데 엄밀하게는 앞에 그 엔진이 있는 부분은 트랙터, 뒤에 짐 싣는 부분은 트레일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형 화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구분이 없이 그냥 한 몸체로 엔진과 뒤에 적재함이 함께 달려있는 화물 자동차를 일체형 화물 자동차, 분리형 화물차는 앞에 트랙터와 그러니까 견인 차량이 트랙터, 피견인 차량이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트레일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체형 화물 자동차는 일반 화물차, 대형, 그다음에 전용 특장차, 그다음에 합리화 특장차. 합리화 특장차의 경우는 상하차 합리화 또는 적재함 구조 합리화, 또 적재함 개폐 합리화 차량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차량은 이 수압 바디와 이제 암롤 트럭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압 바디는 이제 그림이 작지만 이제 뒤에 다른 그림을 하나 다시 넣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류센터 이런 데 작업을 할 때는 다리를 펴서 이렇게 박스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만약에 이런 작업이 꺼내거나 넣는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요 다리 사이에 이제 트랙터가 와가지고 요 사이로 이제 그 뒤에 트레일러를 집어넣어 가지고 화물을 적재했다든지 요거를 이제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이 바로 이런 시스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트레일러에는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풀 트레일러는 이 그림처럼 이 적재함의 앞과 뒤가 모두 다 바퀴가 달려 있어서 스스로 이동이 될 수 있는, 물론 원동기는 없지만 이 적재함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다 함께 달려 있는 것을 풀 트레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미 트레일러는 한쪽에만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앞에 트랙터라고 하는 그런 원동기가 있는 부분에 트레일러의 중량과 여기에 적재되는 화물의 중량을 앞에 트랙터에 넘기면서 전가시키면서 운송되는 트레일러를 세미 트레일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폴 트레일러, 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막대잖아요. 긴 화물, 장적 화물.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러인데 뭐 긴 관이라든지 또 전신주라든지 뭐 긴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을 수 있는 이런 트레일러를 폴 트레일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트레일러의 장점이다. 중개 지점에서 트레일러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트랙터 운전기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량물, 장척물, 컨테이너 등을 운송할 수 있다. 대량 운송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트레일러의 일시 보관 기능과 같이 이런 탄력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운송 시스템화로 운송업체의 영업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전용 특장차의 특징입니다.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고, 전용 특장차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화물의 특성에 맞는 구조라든지 설비를 가진 차량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포장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역 기계화로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화물을 운송을 하기 어렵다. 특정 화물에 맞도록 구조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도 나왔죠. 복행 시 화물 확보가 어렵고 공차 운행이 불가피하다. 하역 기계 구입비가 높아서 차량 가격이 비싸진다. 상하차 기계화 가능하고 하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런 전용 특장차의 특징입니다. 이 전용 특장차의 특징도 과거에 물류관리사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화물 자동차 종류의 사진을 표시해 놨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일반 화물 자동차 변형. 변형은 이제 이렇게 다 저 위에 측면 모두 다 이렇게 덮개가 돼 있어서 화물을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는 이런 도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차죠. 그다음에 탱크로리 해서 이제 액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 그다음에 사료라든지 이런 알갱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또는 시멘트 이런 것들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냉동 냉장 차량. 그다음에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일반 신차라든지 이런 승용차를 운송하는 이런 차량. 그다음에 리프트 게이트 트럭입니다. 리프트 게이트 트럭은 여기 보시는가요? 보이는가요? 이 트럭 적재함에 끝쪽에 리프트가 달려 있어서 땅바닥에서 리프트에 화물을 실어 올려서 적재함 높이까지 실어 올려서 쉽게 편리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이런 리프트가 달려있는 트럭을 이런 리프트 게이트 트럭이다. 크레인 장착 트럭. 그다음에 이거는 적재대를 이렇게 기울여서 차가 고장났다든지 승용차 고장났다든지 이런 게 했을 때 아마 세이프 로더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적재대를 기울였을 때는 승용차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컨버터블 적재함. 그죠? 이 적재함을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슬라이딩 도어. 도어가 옆으로 여닫을 수 있는. 그다음에 윙바디 트럭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새 날개처럼 이런 적재함을 양옆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트럭을 윙바디 트럭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왑 바디가 되겠습니다. 스왑 바디는 컨테이너에 이렇게 다리가 장착이 돼 있고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다리를 받쳐서 여기서 이제 포크리프트 이런 데를 짐을 싣거나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업이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일러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리를 접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왑 바디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스왑 바디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그런 포크리프트라든지 리치 스태커와 같은 장비가 옆에서 도와줘야만이 그런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이런 작업이 가능한데 이 스왑 바디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하역 장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런 물류창고 이런 데서 이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암롤 트럭과 아까 이제 스왑 바디가 이런 시스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암롤 트럭은 이런 청소 차량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을 이용해서 바로 이 쓰레기 적재함을 땅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또 쓰레기가 다 찼으면 이 팔을 뻗어서 이 옆으로 밑으로 팔을 뻗어서 이 쓰레기 적재함을 끌어올려서 이 적재대로 올려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 암을 통해서 이 스스로 이 적재함을 내렸다가 올렸다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시스템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풀 트레일러. 풀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FULL, 풀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가 두 대가 연결이 돼서 운행이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트레일러 두 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운송되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평판 트레일러, 앞과 뒤가 모두 다 평평한 경우. 그다음에 컨테이너 셔시도 평판 트레일러와 거의 비슷한데 컨테이너 셔시 특징은 뭐냐면 요 귀퉁이에 컨테이너가 이동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콘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 내귀퉁이에. 그래서 요 컨테이너 박스가 요 콘이라고 약간 이렇게 뾰족 올라와 있는 요 귀퉁이에 딱 들어가면 요 콘이 이제 90도 중간에 잘라져 있어 가지고 90도 이렇게 회전해서 컨테이너를 차체와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런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바로 이런 컨테이너 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탱크 트레일러, 그다음에 저상 트레일러는 이제 중량 화물 같은 것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이 바퀴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이런 저상 트레일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더블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아까 말씀드렸죠? 폴이라고 하는 것은 POL입니다. 그래서 긴 어떤 이런 송유관 또 전신주와 같이 길이가 긴 이런 화물을 운송하는 트레일러다. 그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원동기가 달려 있는 이제 트랙터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이제 바로 이런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커튼 사이드 세미 트레일러, 커튼 형태로
이런 적재함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셔터도어 위아래로 이런 적재함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합리화 차량인데요. 이 바닥이 롤러가 이제 깔려 있어 가지고 쉽게 화물을 집어넣고 꺼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그다음에 워크스루 밴인데요. 이 워크스루 밴은 이제 일반적으로 화물 자동차는 운전석과 이런 적재함이 별개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워크스루 밴은 이제 운전석에서 뒤에 적재함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게 이제 미국 이런 데서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택배 차량 이런 게 많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뒤에 그냥 적재함까지 바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워크스루 밴, 그다음에 화로 운송 트럭, 덤프 트럭, 뭐 이외에도 굉장히 이런 화물 자동차 종류가 많은데요.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게 작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이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운임을,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를 해서 적정 수입을 보장하고, 또 이런 저운임 때문에 과로, 과적, 과속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2020년부터 내년도 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제도고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별로 이제 금년도에 읍면동 단위로 이런 운임열표를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공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때 과태료 처분이 되는 안전운임과 안전운송 원가,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 원가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13명이다. 그래서 공익대표위원 4명에다가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각각 3명씩. 그래서 운임안전위원회가 이 운임을 결정할 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총 안전운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공익대표 4명과 각각의 이해집단에 3명씩 해서 13명이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덤프트럭 컨테이너 경우 해당 구간 운임의 25%를 가산한다. 이 안전운임제 안에 이런 내용이 그 부대조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물질이, 이 기출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어요. 방사능 물질 적용 컨테이너는 구당 구간에 150%를 추가한다. 그다음에 위험물 유독물, 유해물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 구간의 운임이 30%를 추가한다. 그다음에 화약류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해당 운임의 100%를 가산한다. 그다음에 탱크 컨테이너 위험물이 아닌 경우는 해당 구간의 30%를 가산한다. 그다음에 도로 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 활대품, 장척물 컨테이너는 운임의 20%를 추가한다. 그다음에 냉동 냉장 컨테이너는 30%를 추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좀 전에 말씀드린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일러 형상과 적재하게 적합한 화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형상식 트레일러는 일반 화물, 저상식 트레일러는 불도저, 중저상식 트레일러는 하코일, 벤 트레일러는 중량 블록 화물, 오픈탑 트레일러는 고측 화물. 정답은 4번이에요. 벤 트레일러. 그러니까 지붕과 측면이 있는 곳에 중량 블록 화물을 실는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화물 자동차 운임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운송 거리는 연료비, 수리비, 타이어비, 변동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맞는 얘기죠. 밀도가 높은 화물은 동일한 용적을 갖는 용기에 많은 화물을 적재해서 운송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한 번에 운송되는 화물 단위가 클수록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며 이 경우 운송단위당 부담하는 고정비와 일반 관리비가 높다.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화물 형상의 비정형성은 적재 작업을 어렵게 하고 적재 공간 효율성을 떨어지게 한다. 맞는 얘기예요. 4번은 운송 중 발생되는 화물의 파손, 부패, 폭발 가능성에 따라 운임이 당연히 이런 화물들은 운임이 올라가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에 관한 설명을 모두 옳은 것. 전장이 길수록 화물의 적재 부피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전고, 차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고의 크기는 지하도 교통량 통과의 높이에 영향을 준다. 맞는 얘기죠. 저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전폭은 차폭이죠. 그 다음에 하대 높이, 화물 적재대 높이는 화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맞는 얘기죠. 제1축간 거리가 길수록 적장 증량이 뒷바퀴에 전달이 된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전장이 길수록 화물 적재 부피가 증가한다. 화물량이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차 높이에 따라서 지하도라든지 교량 통과 높이에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적재대 높이에 따라서 화물 안정성에 적재대가 아무래도 낮을수록 더 안정성에 영향을 주겠죠. 자, 공로운송 운행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한 것.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운행하는 차량 중 총 중량은 얼마예요? 40톤이에요. 총 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입니다. 1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으로서 중량 측정기 오차 10%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 총 중량은 40톤, 축하중은 10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40톤과 10톤. 그리고 10%까지는 이제 위반하더라도 이제 봐줄 수 있는데 10%를 초과하면 이제 고발 조치되고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40, 10, 10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의 단점이 아닌 것. 대량 화물 운송에 불리하다. 맞고요. 철도 운송에 비해서 운송 단가가 높고 맞고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그다음에 화물 중량 제한이 많이 있죠.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배차의 탄력성이 낮다. 배차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야간에 아니면 새벽에 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배차할 수 있죠. 그다음에 휴일에 배차할 수 있나? 배차할 수 있죠. 그래서 화물 자동차는 배차의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된 안전품목 운임으로 오른 것은 이게 이제 바로 작년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안전품목, 안전운임제. 정답은 앞에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이제 탱크 컨테이너 오염물이 아닌 경우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가 아니라 25%를 가산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때 발생되는 원가 항목적 고정비 성격을 고른 것은 여기서 이제 화물 자동차의 고정비는 이제 화물을 싣고 운송을 하든 안 하든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비는 대체로 인건비, 기사 인건비,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인데요. 운전기사 인건비, 고정비죠. 주차비 아니죠. 변동비죠. 주차비를 받는 데 가면 물론 당연히 내야 돼요. 변동비. 그 다음에 통신비, 고정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유리비, 변동비죠. 복리후생비, 당연히 인건비성에 가깝기 때문에 고정비에 해당이 되고 도로교통 통행료, 변동비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은 화물자동차의 중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차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채우지 않은 상태의 화물 차량 중량을 말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이 맞는데요. 이렇게 연료, 냉각수, 윤활유가 없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운행을 못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공차는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지만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목재, 대형 파이프, H형관과 같은 장적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자동차는 모터트럭, 세미트레일러, 폴트레일러, 풀트레일러, 더블트레일러. 정답은
폴 트레일러,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긴 막대를 운송할 수 있는 폴 트레일러다. 전용 특장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덤프 트럭은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을 운송하고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양하는 차량이다. 맞는 얘기죠? 분립체 수송차는 반도체 등을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이다. 여기서 분립체 운송차라고 하는 것은 저런 사료와 같은 이런 알갱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분립체 운송차는 저런 사료와 같은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이런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같은 이런 진동 없이 운송하는 차량은 무진동차라고 따로 있습니다. 무진동차, 예, 웨이포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런 것을 운송하는 무진동차. 그다음에 액체 운송차는 탱크로리죠. 탱크로리. 그다음에 냉동차는 야채와 같은 온도 관리가 필요한, 즉 콜드체인과 관련된 냉동, 냉장, 탑차가 이게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레미콘 믹서 트럭은 적재함이 회전하는 드럼을 부착하고 생콩을 섞어 운송하는 차량.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도로 운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개공 연기한 도로 운송이 구축돼야 되고요. 철도, 연안, 항공 운송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송업체의 소형화 독점화를 통해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된다. 정답은 3번인데요. 운송업체의 대형화, 소형화가 아니라 대형화를 해야 되고 독점화하면 안 되죠. 자유경쟁을 통해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이런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된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영 효율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가동률은 영업일수분의 가동일수 또는 누적 차량 수분의 가동 차량 수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실차율은 총 주행거리분의 적재거리 또는 누적 주행거리분의 실주행거리로 실차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전율은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차량이 운행한 횟수, 예를 들면 뭐 서울과 대전 간 하루에 왕복하는 횟수 이런 것들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화율은 돌아올 때 차량이 화물자동차가 돌아올 때 그 화물을 싣고 돌아오는 비율을 복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영 효율성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차율은 전체 운행거리 중에서 화물을 실제로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뒤에 설명은 자, 전체 운행거리 중에 실제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운행한 비율은 공차율이에요. 공차율. 이 설명은 공차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비율을 영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회전율은 차량이 일정 시간 내에 화물을 운송한 횟수. 그다음에 가동률은 일정 기간 동안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위해 운송한 일수. 복화율은 돌아올 때, 적재율은 적재 정량 대비 실제 화물을 얼마나 적재했는지. 예를 들면 11톤 트럭에 11톤 적재 용량 트럭에 8톤을 적재하고 운행을 했다. 그러면 적재율은 11분의 8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철도입니다. 철도 이제 화물 운송은 대량 화물과 소량 화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량 화물은 화차급과 컨테이너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화차급은 벌크 화물, 즉 시멘트, 석탄, 유류, 광석 같은 걸 운송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컨테이너 취급은 컨테이너 화물을 화차 단위로 운송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량 화물은 과거에는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수화물 또는 소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택배 서비스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한 이런 수소화물은 거의 폐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철도 운임입니다. 철도 운임은 철도역간 운임에다가 철도역에서의 발송료라든지 도착료, 기타 부대 운임을 더해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 화물 화차급 운임은 거리 곱하기 1kg당 운임 곱하기 화물 중량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서 일반 화차 운임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저 충북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이 수도권에 있는 뭐 의왕 저 철도역까지 시멘트를 운송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거리가 250km다. 그러면 250km 곱하기 톤키로당 운임이 45.9원 곱하기 1000톤을 운송했다. 그러면 1000을 곱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규격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도 있고 40피트짜리가 있는데 20피트냐 40피트냐에 따라서 이제 운임이 다르고 여기 다르죠. 이제 0이라고 하는 저 컨테이너냐. 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0피트가 되면 516원, 40피트가 되면 800원, 40피트는 946원. 그다음에 공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저 컨테이너의 74%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차급과 컨테이너급은 이렇게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피트 저 컨테이너를 서울에 저 의왕ICD에서 부산까지 간다. 부산항까지 간다. 그러면 자 20피트 저 컨테이너면 516원. 거리가 400km다. 그러면 516원 곱하기 400km 해서 약 21만 원이 20피트 저 컨테이너의 의왕ICD에서 부산까지의 운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철도 운송과 철도 운임입니다. 철도 화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차급 운송이란 화물을 화차 단위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차의 봉인 맞는 얘기죠. 화차의 봉인은 내용물 이상용물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 운송인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 이제 화차 봉인은 이제 내용물 이상용물을 확인하는 이제 봉인은 이제 열쇠를 잠그는 것 같은데요. 철도 운송인의 책임이 아니라 화주 책임입니다. 화주가 자기가 화물을 적재하고 예를 들면 시멘트다 또는 석탄이다 유리다 이런 화물을 적재하고 자기 책임하에 이런 봉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약류나 컨테이너 화물 적재 시간은 3시간 이내 전세열자란 특별히 전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컨테이너 방식인 COFC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이를 철도 화차에 상차하거나 화차로부터 하차하는 것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COFC란 뭐예요? 화차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얹는 거예요. 컨테이너 on flat car. 그런데 1번 설명이 뭐예요?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 화차에 상차하거나 철도 화차로부터 하차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TOFC입니다. 트레일러 on flat car. 즉 트레일러를 화차 위에 실른다든지 내리는. 그래서 1번은 TOFC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COFC죠. 컨테이너 자체만 화차에 상차하거나 하차하는 것을 COFC다. 철도 운송과 해상 운송이 연계가 용이하다. 하차 작업이 용이하고 화차 중량이 가볍고 편하던 절대 하역이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상하차를 위한 크레인과 지가차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철도 운송의 장점이 아닌 것, 친환경 운송 맞는 것이고 적재주나 용량이 작고 계획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적기 배차가 용이하다. 적기 배차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트럭의 경우가 이제 적기 배차가 용이한 거고 철도 운송은 이제 화차 단위로 아니요 열차 단위로 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적기 배차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차를 운행하기에 적합한 그런 화물이 이제 모여야만 이런 한 열차 단위로 운송하기 때문에 이런 적기 배차는 용이하지가 않다. 다양한 운임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TOFC 앞에서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TOFC는 트레일 런 플랫카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이 화차 위에 컨테이너를 얹은 트레일러를 얹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TOFC 방식은 피기백 방식과 캥거루 방식이 있는데 피기백 방식은 이 그림에서처럼 바로 이런 평평한 화차 위에 트레일러를 얹는 방식이 되겠고요. 캥거루 방식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화차에 포켓을 만들어 가지고 트레일러의 바퀴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 그런 화차 운행 방식이 이 캥거루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캥거루 배에 그 새끼를 집어넣듯이 바로 이런 트레일러 바퀴를 이런 포켓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차가 이런 캥거루 방식이다. 자, COFC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평한 화차에 컨테이너 박스를 얹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화차에 컨테이너 얹을 때 지게차 방식으로 얹는 거냐, 아니면 일반 크레인 또는 트랜스퍼 크레인 같이 이런 문형 크레인이 위에 아래로 내다를 거냐. 그다음에 플렉시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차에 이 90도 각도로 옆으로 꺾이는 이런 회전반이 있어가지고 이런 회전반 형태로 이 화차를 올릴 거냐,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화차에 컨테이너만 적재하는 방식은 뭐예요? 화차에 컨테이너만 캥거루 방식은 뭐예요? TOFC 방식이고, 플렉시밴 방식은 COFC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TOFC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트레일러만 캥거루 방식과 같은 방식이고, COFC 방식. 그래서 이 화차에 컨테이너 만드는 방식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자, 다음은 항공운송입니다. 항공운송은 신속성, 안정성, 경제성, 야행성, 비계절성, 편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위에 부분은 다 아시니까 야행성은 주로 항공화물은 주로 주간에 집하로 해서 야간에 운송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비계절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고가 화물, 긴급 화물, 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화물의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운임이 설사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이런 성질을 이런 비계절성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독성은 각국별로 도시별로 이런 운송 품목도 다르고 물동량이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이제 물동량이 불균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운송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급과 보관 비용이 낮은 화물. 1번이 틀렸죠. 높은 화물이죠. 긴급 수요와 낚기가 임박한 화물, 중량과 부피에 비해서 고가 화물, 또 시간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되는 화물, 그다음에 제품의 시장 경쟁 확보가 필요한 화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화물 조업 장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거. 오른쪽 가서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바퀴와 달린 무동력 장비. 무동력 장비는 돌리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화물을 여러 층으로 높게 적재한다든지, 또 항공기의 화물을 탑재하는 이런 장비. 이거는 이제 하이로더라고 하죠. 하이로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자형으로 돼서 낮게 높게 해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탑재 연계 적재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 터그카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물 보관 또는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핸드리프트 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항공협약협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항공협정이나 항공협상의 산출물로서 항공운송협정 또는 항공서비스협정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국제항공에 관한 규제 체계는 양자간 규제와 다자간 규제로 나뉘고요. 네, 항공협정은 바젤협정을 표준으로 해서 정의규정, 국내법 적용, 운임협정의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공협정 중에 바젤협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젤협정은 금융과 관련된 이런 협정이 있고요. 국제금융협정, 그리고 유해물질의 국제 간 이동과 관련된 이 협정이 이제 바젤협정이고, 항공협정에서는 바젤협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자유, Freedom of the Air라고 하는 이런 원칙은 시카고 조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설명되는 항공운임은 동일 구간이나 동일 상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또 일정 구간에 반복되어 운송되는 특정 물량에 대해서 항공이용 촉진 확대를 이용 목적으로 할인되는 운임이다. 이거는 SCR이죠. Specific Commodity Rate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운송, 화물운송 대리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수출입 항공화물의 유치와 계약 체결, 대륙운송 주선, 그다음에 수출입 통관 대행, 그다음에 항공화물 부부 업무. 이런 1, 2, 4, 5는 모두 다 운송 대리점이 하고요. 운항 스케줄 관리는 항공사가 하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운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화물은 최저 운임, 기본 운임, 중량 단계별 할인율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고요. 기본 요율은 요율표에 M으로 표시된다. M이 아니라 M은 최저 운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 요율은
n으로 표시합니다. 노멀에서 기본 요율은 요율표에 n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것이고 니은번은 틀렸고요. 항공우님은 프리페이드와 컬렉트 두 가지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본 요율은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 화물의 요율 기준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고,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 맞습니다. 45kg.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운송이 되었던 화물을 접수했다는 수령증 맞는 얘기고요. 송화인과의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문서 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에 필요한 지상 조업 장비 하나로 적재 작업에 관련된 항공화물의 단위 탑재 용기를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견인차에 이용되는 수평 이동 장비는 뭐예요? 덜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화물님은 GCR, SCR 앞에서 말씀드렸던 SCR, TCR 이렇게 나오는데요. 할인 품목은 신문, 전기간행물, 책자, 수화물에 그다음에 할증화물은 생동물, 귀족물, 시체, 또 유골, 자동차,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실중량으로 이제 이 운임을 측정하는데 이제 킬로그램은 0.5kg 단위로 그러니까 1kg, 1.5kg, 2kg 이렇게 이제 중량을 계산하고 파운드는 소수점 없이 1파운드, 2파운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공운임은 중량과 용적 중에서 큰 쪽으로 항공사가 유리한 쪽으로 운임을 부과하는데 용적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 중량은 가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를 각각 곱하고 6,000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눈 것을 1kg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 번 물류관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바로 나오죠. 이런 항공사 중량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100cm, 45cm, 60cm 다 곱하고 6,000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누면 이제 45kg이 되는데요. 45kg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kg당 중량 요율이 일반 요율보다 싼 9,000원으로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9,000원 곱하면 405,000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화물 운임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물 부속료 일반 요율보다 높은 운임으로 책정할 수 있다. 할인 요율은 특정 구간과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 요율보다 낮게 책정된다. 표준 컨테이너는 일반 요율보다 낮은 요율이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인데요. 일반 요율은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중량만을 기준으로 운송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량과 용적을 함께 고려해서 책정하게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류 공동화입니다. 물류 공동화. 물류 공동화란 화주나 또는 물류기업들이 함께 이런 물류센터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을 이제 이런 물류 공동화다. 필요성은 이런 국토 면적이라든지 또 물동량, 소비자 요구 다양화라든지 이런 공동화 수배송의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차율 감소라든지 적재율 향상, 배송시간 단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동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점은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서비스 향상, 수배송 효율 향상, 생산성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서는 당사자 간 이해가 불일치할 수 있고 영업기밀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시장 수요, 수송 수요의 세분화라든지 개성화 이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다. 또 리더와 조정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기존 물류 업체와의 어떤 관계가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런 공동 수배송을 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단점과 전제 조건에 관한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수배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의 보관 집합까지 공동화하는 것을 공동 납품 대행이다. 맞는 것이고요. 크로스도킹은 하나의 차량에 여러 화주 화물을 혼재하는 것이다.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은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량 다빈도 화물의 운송료가 감소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선 집합은 이런 공동하는 것이다. 이 공동납품 대행형이 이런 백화점의 하점에서 하는 이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동 수배송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은 표준화, 유사한 배송 조건, 그다음에 적합한 품목 존재, 일정 구역 내 배송 지역이 분포된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차별화 유지는 어렵습니다. 공동 수배송 시스템엔 어떤 균일화,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동 수배송의 도입 효과를 옳지 않은 것, 대형화 적재율 향상이 가능하고 운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교통 혼잡 완화와 차량 감소 효과가 있고 물류센터나 창고의 정보 시스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동일 지역에서의 중복 교차 배송은 감소하지만 공차율은 증가한다. 공차율도 감소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물 일괄 운송입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소화물 일괄 운송은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 운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용자 측면에서는 소량 화물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문전까지 편리하게, 확실하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징으로서는 장치 산업입니다. 많은 터미널과 운송 장비가 필요하고 여러 집배송 조직과 같은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된다. 또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실시간 이런 정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집화와 배달, 분류 작업 등의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택배 소화물 운송 관련해서 이런 최근에 이런 표준 약관 이런 내용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약관에는 이런 운송물의 수탁 거절, 법적 취급 금지 품목이라든지 택배 회사가 또 표장이 불안전한 화물의 경우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배달 시는 요청하고 택배사가 수락한 기일, 지장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지역은 2일, 도산한 가정은 3일 내에 배달한다. 수화인이 부자일 때는 대리인이 반드시 수화인에게 통보를 하고 수화인 부자 시에는 방문 사실에 서면으로 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물 사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송화인이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책임을 져야 되고요.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는 택배 요금이 50% 1일당 그 다음에 그 200%까지 이제 배송 지연에 대해서 택배 회사가 보상할 수 있다. 파손 시에는 이제 수리를 하고요. 분실이나 수리 불가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장 표시가액으로 변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택배 약관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택배 표준 약관의 운송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이런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등 지급 방법을 사업 고객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할 경우 손해배상 한도는 50만 원이다. 그다음에 고객이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료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차별 구간별 최저가액을 적용됨을 명시해 놓는다. 정답은 이게 틀린데 최저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객은 운송물을 인도 예정 장소나 인도 예정을 스케줄해서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택배 사업자가 택배 표준 약관에 근거해서 운송물을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할 수 없는 경우죠.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그다음에 시농업법인이 보낸 쌀 10kg. 이거는 운송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동물, 살아있는 동물, 애완견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목걸이, 귀중품, 화약, 위험물 이런 것들도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배송 시스템, 특성 파악, 그다음에 질적 목표 설정, 그다음에 출하 부분의 특성 파악, 수요처별 특성 파악, 그다음에 수요처 운영 여건 파악, 그다음에 수입들 차종 판단, 배차 운영 계획, 기록 운송 계획 이런 것들 순서로 수배송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배송 계획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과거에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이어그램 배송은 고객별로 이런 수주 피킹, 소팅,
시간표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배송을 실시하는 방법인데 배송 범위가 30km 이내, 하루에 1회, 2회 또는 1.5회 배송하는 방식이 다이어그램 배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 배송은 배송 범위가 넓은 60km 이상으로 하루에 1일 1회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적합 배송은 숙련된 배차 담당자가 차량의 적재율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배송 경로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 다이어그램은 과거 통계치나 경험을 바탕으로 배송 경로나 시간을 정해놓고 적재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고객의 적시 배달과 업무 간편성을 중시해서 배송 차량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고정 다이어그램이고요. 변동 다이어그램 시스템은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재나 운송 지시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VSP라든지 스위트 또는 TSP 이런 기법 등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배송 계획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집화 배송은 따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해야 되죠. 자, 효율적인 수송 경로는 대형 차량보다 소형 차량으로 수배된다. 이거 틀린 말이죠. 대형 차량으로 해야 된다. 효율적인 수송 경로는. 그다음에 배송 지역의 범위가 넓을 경우 운행 경로 계획은 물류센터에서부터 가까운 지역부터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먼 데서부터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송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경유지를 이제 따로 구분해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 배송지는 금요일 배송지끼리, 목요일 배송지는 목요일 배송지끼리로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맞는 얘기죠. 배송 경로는 교차되지 않도록 두물방울 형태로 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수배송 시스템 설계 시 고려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리드타임, 적재율, 회전율, 차량 운행 대수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안전 수유량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배송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요건과 분석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루트 배송 기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소량 배송하기 적합한 시스템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경로 배송 방법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TSP 기법은 차량이 배송 지역을 배송센터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시간, 거리를 최소화하기 기법이다. 맞는 것이고요. 다이어그램 배송은 차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배송 화물 양이나 배송처 거리, 배송시간, 도로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배송을 결정하는 방식. 맞는 얘기고요. 변동 다이어그램은 과거 통계 경험에 의해서 배송 경로와 시각을 정해놓고 적시 배달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틀린 거죠. 고정 다이어그램. 변동 다이어그램은 수입, TSP 이런 기법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유통센터에서 납품처 AB까지 배송 시간을 45분, 각각 45분, 55분이고 납품처 A에서 B까지 배송 시간은 25분이다. 기존의 방식은 A를 갔다 왔다 하고 다시 B를 갔다 왔다 하는 이런 형태.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유통센터에서 A 왔다 갔다 B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는 A로 갔다가 B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이빙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통센터하고 A가 45분, 유통센터하고 B가 55분. 이렇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100분이 2배가 되면 200분이 되겠죠. 이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200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A로 갔다가 A에서 B에서 B로 가서 B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45분, 25분, 55분 이렇게 해서 125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이빙 기법인데 그러면 200분에서 125분을 빼면 75분, 1시간 15분이 전략이 된다, 세이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이어그램 배송, 배송지에 도착 시간을 고정시키지 않고 고정시키고예요. 동일 경로와 시간으로 배송하는 방법. 정답은 1번인데요. 배송처에 대한 도착 출발 시간을 고정시키고 그죠? 고정시켜서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산 문제인데요.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서 코너법입니다. 북서 코너법은 요쪽이 북서 이 테이블 중에서 요쪽이 북서 코너잖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먼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은 요 X의 요 칸에 먼저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요 칸과 해당이 되는 제일 끝부분 그리고 요 아래 끝부분 요 두 가지 50과 100을 비교를 해서 작은 숫자를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 XA는 50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50을 빼서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50을 빼서 이 50이 남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0이 된 부분은 다음에 옆으로는 물량을 배정을 못 하는 거고 여기 50이 지금 남아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요 밑으로 이제 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50을 배정하고 여기 50을 빼서 50을 남아서 50 배정 남은 것을 여기에 50을 배정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50을 또 빼면 여기 0이 되고 여기도 다시 50을 빼면 90에서 50 빼면 여기 40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됐기 때문에 여 밑으로는 못 오고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40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40을 배정하고 80에서 40을 빼면 40이 남고 여기는 0이 되죠. 그러면 옆으로는 못 가고 다시 밑으로 40이 나왔으면 여기 40하고 0이 되고 160에서 40을 빼면 120이 남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차례로 배정해 나가는 방식이 북서 코너법이다. 자, 다음은 취소 비용법은 여기 이제 북서 코너법은 이쪽부터 집어넣는 것이고 취소 비용법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괄호 안에 있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요 비용 중에서 가장 작은 데 제일 먼저 물량을 할당하는 거예요. 요 전체 중에서는 7이 지금 제일 비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0과 90을 비교를 해서 제일 작은 50을 여기 넣습니다. 여기 물량을 배정했으면 여기 50을 빼고 여기 5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7 다음에 비용이 작은 거는 8인데 요 밑으로는 물량을 배정할 수가 없죠. 이미 0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8보다 작은 비용은 9가 있죠. 여기 9인데 여기는 아까 50을 빼니까 40이 남았죠. 그럼 여기에 40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요. 70에서 40 빼면 30이 남죠. 예. 그다음에 9 다음에 작은 비용이 1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 먼저 배정을 하겠습니다. 30을 넣겠습니다. 아까 여기 40을 해서 여기 이제 30이 남았는데 여기 30을 배정하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30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0이 됐죠? 뺐으니까 0이 됐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로 직접 해보면 되겠고 하여튼 취소 비용법은 비용이 작은 데부터 물량을 배정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다. 자, 보겔 추정법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 기회비용이라는 걸 계산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은 여기 비용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그 다음 작은 숫자 비용을 뺀 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X축에서는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작은 게 18입니다. 그래서 16이 기회비용이다. 18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24, 16, 20, 38에서는 제일 작은 게 16이고 그 다음이 20이니까 4다. 20에서 16. 그 다음에 요 Z축은 제일 작은 게 4고 그 다음에 24다. 그러면 20이다. 그 다음에 A의 경우에는 4와 18이죠. 그러면 14. B의 경우에는 2와 16. 그래서 14. C의 경우에는 20과 30. 그래서 10이 된다. D의 경우에는 22와 38. 그래서 16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을 각각 다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뭐 16, 4, 20, 16, 10, 14, 14. 이렇게 쭉 기회비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기회비용이 제일 큰데 중에서 제일 비용이 작은데 여기에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배정해요? 120과 60을 비교해서 작은 60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120에서 60 빼면 60이 남고 여기는 0이 됩니다. 이 보겔 추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물량을 배정해서 0이 되면 요 칸은 없애고
지우고 다시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60이라는 물량을 배정했다. 그러면 여기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Z축을 딱 다 지우면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이 18과 24에서 아까 14였는데 이게 6이 된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그대로네요. 요것도 요 부분이 없어지니까 기회비용이 16. 요것도 16. 이게 다시 기회비용을 다시 계산해서 또 가장 큰데 기회비용을 이제 계산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운송량 계획에서는 여기 이제 S에서부터 F까지 이런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됐을 때 예를 들면 SADF 구간에서는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요 구간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에서는 2라고 하는 물량이 최대로 흐를 수 있는 물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에서 2를 빼서 4라, 2에서 2 빼서 0, 5에서 2 빼면 3. 이렇게 이제 각 구간별로 이제 흐르는 물량을 이제 계산해서 0으로 만들고 여기 0이 되는 게는 AD 구간은 다음에는 물량이 흐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각 구간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최대 흐를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소 걸침 나무법은 이제 이렇게 A, B, C, D, E, F, G라고 하는 이런 7개 구간이 있는데 뭐 전기 노선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때 이 차례대로는 아니라도 어딘가와는 반드시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최소 거리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런 최소 걸침 나무법이다. 이 부분도 이제 심심찮게 물류관리사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계산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수요지와 공급지가 있는 운송 문제에서 최소 비용법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최소 비용법으로 총 비용을 운송 비용을 계산해라 이렇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이 제일 비용이 작은 데가 어디에 5원이죠. 그럼 여기에 물량을 먼저 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표가 이건데 이 풀이하는 표가 1번에 이제 500톤과 600톤을 비교해서 500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 500에서 0이 되고 여기 600에서 500을 빼면 100이 남죠. 그러면 100을 써놓고 다음에 5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비용이 어디예요? 8원이죠. 그러면 여기 2번이야. 그래서 여기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700과 500을 비교해서 작은 500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0 빼서 0이 되고 여기는 500을 빼서 200이 남게 되죠. 그죠? 자, 다음은 8월 다음에 작은 비용은 10원이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700과 1000을 비교해서 작은 700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을 배정하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300이 남습니다. 그죠? 자, 10원이 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미 아까 0이 됐기 때문에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0 다음에 15원이죠. 근데 15원이 지금 여기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여기도 700이 이미 배정이 되기 때문에 0이라서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15 다음에 이제 20원이 작죠. 20원이 작은데 아까 이제 여기 300이 남았었는데요. 300이 남았었고 여기에 이제 아까 700에서 500에서 200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300과 200을 비교해서 작은 200을 배정하고 또 나머지 100을 여기에다가 배정하면 취소비용법에 의한 그 배정이 끝났고요. 총 운송 비용은 이 비용과 배정한 물량을 각각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500과 5원, 8과 500원, 그다음에 10과 700, 그다음에 20과 200, 25와 100. 이걸 다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자, 다음은 최단 경로를 산출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야 돼요. SADG 요 4, 5, 6에서는 제일 흐를 수 있는 물량이 4가 되죠.
그다음에 SBEG. 그죠? 이거는 6, 4, 5. 이것도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이 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CHG. 요 SCHG 경우에는 최대 흐를 수 있는 유량이 얼마예요? 5가 되죠? 5, 5, 8이니까 5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계산 0이 된 데는 한번 0이 된 데는 흐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A도 흐를 수가 없고 SC도 흐를 수가 없고 유일하게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SB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은 지금 이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앞에 4가 흘렀기 때문에 여기 2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2가 남고 SB C로 와서 EG로 해서 1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량은 얼마예요? 예, 이거 다 더하면 14가 되죠.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다음에 이 부분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 세이빙 기법. 뭐 왕복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더 거리가 비용이 단축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73번은 뭐 똑같은 문제니까 78번은 넘어가겠고요. C의 공급량 20톤의 운송 비용이 얼마냐? 요거는 이제 보겔 추정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기회비용. A축의 기회비용이 뭐예요? 17, 8이니까 8에 7 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0, 14에서 4가 되겠고 C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1을 빼면 7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고 Y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7을 빼면 3. G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8 빼면 4. 그죠? 5, 3, 4, 1, 4, 7. 요 세 개, 이 중에서 가장 기업이 큰 데가 7이죠. 7. 그러면 7, 요 기업이 큰 중에서 비용이 제일 작은 여기에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5와 20톤을 비교해서 15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0이 되면은 지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15를 해서 이 X축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 물량을 배정하면.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똑같네요. 여기는 25에서 12를 빼면 13이 나죠. 기회비용이 13. 뭐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13이 기회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작은 여기에 물량을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에 물량을 얼마를 배정하면 이 아까 이제 20톤에서 15톤을 빼면 5톤이 남았었죠? 5톤. 그러면 여기 5와 15톤을 비교해서 5톤을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다 배정이 끝났잖아요. 5 곱하기 15, 12 곱하기 5. 그래서 이제 135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 보겔 추정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서 코너법입니다. 북서 코너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북서 쪽부터. 자, 15와 20톤을 비교해서 15톤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15톤 0이고 15에서 빼면 5 남죠. 5가 1이 왔죠. 5톤을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5가 남습니다. 그러면 15 남은 것을 여기 밑으로 와서 15톤이 들어가고 여기 15톤을 빼면 2톤이 남죠. 그러면 2톤이 여기 들어갔고 12톤에서 2톤 뺀 10톤. 요 각각을 곱한 것이 그러니까 4 곱하기 15, 6 곱하기 5, 4 곱하기 15 해서 더한 게 234다. 너무 쉽습니다.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송유관. 요거는 이제 최소 걸침나무예요. 최소 걸침나무. 이제 어딘가에 한 번만 걸치면 되고 빠지지 않고 걸치면 되고 이제 가장 거리가 짧은 것.
그래서 이제 저는 S에서부터 거리가 3, 4, 5 중에서 짧은 여기서 SA로 갔습니다. A로 갔고 A에서 또 3, 5, 2 짧은 데를 먼저 가서 B로 왔죠. B로 왔고 그죠? 그 다음에 B에서는 5나 이제 4가 있는데 저 작은 4로 이제 C로 왔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F로 왔고요. 그 다음에 F에서는 2로 왔습니다. 2로 거리가 짧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었고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요 D와 G가 남았는데 어디서 연결하는 게 거리가 짧으냐? F에서 거리 연결하는 게 거리가 짧은지 아니면 A에서 D로 연결하고 D에서 G로 연결하는 이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리가 제일 짧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짧은 단위 순서로 먼저 찾아갔고 이제 남은 요 점은 다른 점에서 출발해서 더 짧은 거리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제 이 최소 걸침나무 거리를 계산했다. 그래서 요 각각 구간의 거리를 이렇게 따로 빨간 글씨로 계산하면 총 20km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지난 특강 때는 제가 이제 이 수배성 계획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그 해상운송 이런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선박 종류는 상선은 여객선과 화물선이 있고 화물선에는 건화물선과 또 탱커 이렇게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화물선은 일반 화물선, 전용선, 겸용선, 특수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화물선은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전용선은 이 아까 이제 화물 자동차에서 전용 특장차가 있다시피 선박에서도 어떤 특정 화물에 적합한 선창 구조라든지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탱커 같은 경우는 원유 또는 케미칼, LPG 또는 LNG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이런 선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선박들의 종류인데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래시선은 과거 7, 80년대 운항되던 그런 선박입니다. 라이터 어보드 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바지가 되겠습니다. 약 한 300에서 500톤 정도 되는 바지인데 이 래시선은 이제 저런 강 하구에 있는 이런 항만에서 이제 이런 대형 선박들은 강 상류까지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바지 어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바지를 실을 수 있는 이런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 래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형 크레인이 설치가 돼 있고 이 300에서 500톤을 적재할 수 있는 이런 바지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이런 크레인이 장착된 대형 이런 바지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크레인으로 대형 바지를 이렇게 바다에 띄우고 이 바지를 저런 터그보트와 같은 이런 선박을 이용해서 강 상류 이런 데에 저런 곡물이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을 싣고 하구로 와서 레시선으로 다시 바지를 싣고 다른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선박이 바로 이런 레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 일반 화물선인데요. 제너럴 카고십인데 이 일반 화물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선박 내에 이렇게 크레인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상에서 어떤 전용 하역 장비가 없더라도 이 본선에 있는 크레인을 가지고 이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을 일반 화물선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날 그 선박 대형화 이루어지고 있는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이거는 벌크선이죠. 이 석탄, 양곡, 사료 또는 그 철광석과 같은 이런 화물을 싣고 다니는 이런 선박을 벌크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냉동 화물을 싣고 다니는 냉동 냉장선.
이거는 이제 로로선이라고 하죠. 롤런, 롤업.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바퀴 램프를 타고 이 선박으로 싣고 내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탱커입니다. 액체화물을 싣고 다니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동차 전용선. 저는 울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승용차를 싣고 다니는, 그래서 뭐 자동차 전용선 같은 6,000대 이상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이런 선박이다. 다음에 이제 여기 LNG선이 있죠. liquefied natural gas를 이제 액화시켜서 마이너스 160도로 액화시켜서 싣고 다니는. 그다음에 이 FPS선은 일종의 이제 시추선인데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hip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나 또는 원유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하고 이게 보관했다가 선박들이 오면 이제 하역해주는 그런 선박이다. 이거는 중량물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브머지블 헤비리프트 카고십이다. 이렇게 해서 뭐 플랜트라든지 중량 화물은 이렇게 이 선박 자체가 반잠수해서 그런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위에 갖다 놓고 요 위에 이제 이런 플랜트나 중량물이 올라가면 이 선박에 이제 물을 빼내서 위로 들어올린 다음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선박은 중량물 운반선이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의 꿈으로 가지고 있을 이런 크루즈선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 네. 뭐 승무원도 뭐 3, 4천 명, 그 다음에 약 15만 톤 이상이 되는 또 총 여객도 한 뭐 5, 6천 명 되는 이런 호화 유람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기선과 부전기선의 이제 비교인데요.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 항로에 완제품이나 반제품, 고가 화물, 주로 이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고요. 정해진 일정, 기간, 항로, 운임 이런 것들이 공표된 대로 운항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또 해운동맹, 라이너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부전기선은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고 화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서 특정 화물을 싣고 운송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운 시황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되고요.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 이 부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차타파티라고 용선 계약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전기선의 특징은 뭐냐면 대규모 조직, 영업부 직원이 필요하고 이 부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조직으로 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뭐 몇 개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화물의 총 중량 검증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 컨테이너 화물의 총 중량 검증 제도는 이제 이 화주들이 컨테이너 중량을 올바로 이제 저런 선사라든지 항만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속이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컨테이너가 적재돼서 이제 선박의 어떤 침몰 사고라든지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제 IMO라고 하는 이런 국제기구에서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 중량을, 즉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 플러스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중량을 서베이어가 검증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선사와 이 컨테이너 총 중량을 선사와 항만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이런 제도가 바로 이런 컨테이너 화물 총 중량 검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적재되는 개별 컨테이너 환적 공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 총중량 검증제는 솔라스 협약이라고 하죠. 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서 이제 도입됐다. 화주는 수출하려는 컨테이너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한다. 선장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선사와
항만 당국에 제공해야 돼요. 선장이 아니라 항만 당국과 선사에게 제공해야 된다.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 그다음에 정박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박기간은 노티스 오브 레디 NR 텐더라고 하죠. NR 텐더 이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개시한다. SHX는 뭐예요? Sunday Holiday Excepted. 일요일과 공휴일은 뺀다. 이런 얘기죠. WWD는 Weather Working Day. 날씨가 맑은 날만, 청천하역일만 정박기간에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CQD는 Customary Quick Dispatch. 항만의 관습에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틀린 것은 Running Late Day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Running Late Days는 불가항력이든 눈이 오든 뭐 파업이 있든 상관없이 이 작업을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까지 모두 다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용선자한테는 가장 불리한 방식이 러닝 레이데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적 시 양항을 복수로 선정하고 양항 도착 전에 최종 양항을 지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양항 선택 할증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선계약 시 묵시적 확약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휴항의 내용. 이거는 용선계약할 때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신속한 항해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한 이로. 이로는 그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항해하지 않고 옆길로 새는 것을 이제 이루라고 하죠. 그다음에 위험물의 미적재. 그다음에 내항성 있는 선박. 내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망성이라고 다른데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이런 선박을 제공하는 것은 용선 계약할 때 묵시적인 사항이다. 휴항의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운송주선인 포워더의 기능입니다. 포워의 기능은 뭐예요? 복합운송의 전 운송관의 책임을 지지만 구별 계약,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운송주선은 혼재 운송보다 단일 화주의 FCL을 한다. 취급한다. 아니죠. 여러 화주의 LCL 화물을 취급하는 거죠. 운송주선은 화주를 대신해서 운송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에 따른 보험물을 대리하지 않는다. 대리할 수 있는 거죠. 운송주선이 작성하는 서류는 선화증권 화물송장. 아니죠. 운송이 작성하는 서류는 선화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사나 항공사가 발행하는 거죠. 그죠? 운송주선은 화주를 대신해서 수출화물의 통관 전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관세사 등 통관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해상운송 형태는 뭐예요? 선박 임대차 계약으로 용선자가 일시적으로 선주 지위를 취득한다. 선용품, 연료 등 선박을 공급하고 선장, 승무원을 고용한다. 이 정도만 나오면 이거는 베어보트 차트입니다. 나용선이죠. 그러니까 나용선은 보통 10년 이상 일종의 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 리스. 장기간 선박을 리스해서 자기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않지 선장이라든지 또 선박의 운항 모든 부분을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관장하는 것을 나용선 베어보트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종류를 옳지 않은 것. 레시선 아까 말씀드렸죠. 바지에 화물을 적재한 채로 본선에 싣고 내리는 선박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전용선은 특정 화물이 적재 운송에 적합한 설비와 구조를 가진 선박이다. 맞는 것이고요. 로로선은 램프를 따라서 그 자동차가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선박이다. 맞는 것이고요. 탱커는 이런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맞는 것이고요. 자, 겸용선은 이제 유류라든지 이런 벌크 화물, 알갱이 화물을 갈 때 올 때 실을 수 있는 이런 화물이에요. 이런 선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겸용선은 부선에 적재된 화물을 부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이게 아니고 갈 때는 액체 화물, 올 때는 저런 석탄이나 광석과 같은 이런 벌크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화증권에 관한 함부르크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선박의 가방 능력 담보에 관한 주의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맞는 것이고요. 화재 면책 폐지 및 운송인 책임 한도액을 인상했다. 맞는 얘기고요.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해 과실 면책 조항 신설. 정답은 3번인데요. 이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규칙이 나옴에 따라서 이런 운송인의 그런 어떤 책임, 뭐 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규칙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오히려 면책 조항을 없애고 더 강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2번과 3번은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이 틀린 거예요. 면책 조항을 신설한 게 아니라 면책 조항을 없애버린 거죠. 면책 카탈로그를 폐지를 했다. 또 지연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더 묻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상 운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디스크리미네이션 레이트는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맞는 얘기죠. 프레이트 컬렉트는 무역 조건이 CFR 계약이나 CIF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이다. 이 프레이트 컬렉트는 뭐예요? 후불운임이라는 얘기죠. 굳이 후불운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후불운임 조건은 CFR이나 CIF 계약으로 체결되는 운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CI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화주가 미리 수출 화주가 운임을 계산하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옵셔널 서치하지는 양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중에 양형이 정해지는 경우 부과되는 할증운임이다. 맞는 것이고요. THC는 화물이 CI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또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가 통과할 때까지 비용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컨제스천 차지는 도착한 항만이 혼잡할 때 부과되는 할증운임이다.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혼재 서비스 형태네요. 수입자는 한 사람이지만 같은 국가 상품의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국에는 포워더를 지정해서 운송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그죠? 그러니까 수출 화주, 소량 수출 화주는 많고 수입 화주는 하나다. 그러니까 CFS2 CY다. 이런 얘기죠. 한 포워더가 수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수 수출자로 화물을 집하해서 컨테이너 혼자한 후 수입자에게 운송하는 방식이다. 그죠? 수입 화물은 소량이고 여러 숫자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FS2 CY 형태다. 이런 형태는 바이어스 컨솔이라고 하죠. 수입자가 수출지에서 여러 화주의 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거를 수입해가는 이런 바이어스 컨솔은 주로 우리 백화점이나 할인점과 같이 예를 들면 뭐 베트남 또는 이런 중국 EU 시장 이런 데서 여러 소량 화물을 가진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해서 뭐 백화점 할인에서 수입해가지고 각 유통 매장으로 뿌릴 때 이런 형태로 수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이 화물운송론 특강을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올해는 취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